네, 안녕하십니까, 친구들. 오늘은 33차시 2학기 들어서 이제 세 번째 차시입니다. 전 시간에 이제 1910년대, 1920년대 통치 방식에 대해서 각각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30년대 이후의 통치 방식, 우리가 일명 민족 말살 통치 방식이라고 일컫는 요 통치 방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민족 말살,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통치 방식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통치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정체성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없애고 우리 민족을 마치 일본 민족인 것처럼. 근데 이제 동등하게 대하는 게 아니고 일본의 어떤 목적이나 수단을 위해서 활용하는, 이용하는 그러한 하위 일본인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통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문화 통치가 갑자기 민족 말살 통치로 바뀌었냐? 이제 그 과정에는 좀 세계사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1929년에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미국의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어떤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전 세계의 경제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는데 유일하게 이제 상당한 호황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루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패전국도 도와주고 또 승전국인 나라들도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승전국도 도와주면서 겨우 1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정상화되던 와중에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가가 막 폭락을 하게 되고 미국의 실업자가 이제 막 넘쳐나게 되고 이러면서 문제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경제를 부활시키던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경제가 도미노로 다 붕괴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일본까지도 영향을 당연히 줬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대공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뭐 어떤 민주주의의 역사가 길고 자본주의도 좀 탄탄했던 나라들은 뭐 경제 블록을 설정한다든지 뭐 식민지화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해결책을 모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민주주의의 역사도 짧고 자본주의도 탄탄하지 않았던 나라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이 위기를 탈출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극우 세력들, 극단적인 우익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독일에는 히틀러가 있겠죠. 나치스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는 이제 군부 세력, 극우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뭐 이탈리아에는 뭐 파시즘이 등장하면서 무솔리니가 등장하는 등 얘네들이 이제 하나로 손을 잡게 되는 거죠. 비슷한 애들이.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그렇죠. 전쟁을 이라고 하는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가까운 만주부터 시작해서 한반도는 이미 식민지였기 때문에 만주사변을 31년에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 본토를 쳐들어가게 되죠. 바로 중일 전쟁을 37년에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이제 중일 전쟁 이후로 동남아시아까지 모두 장악을 한 다음에 이제 태평양 건너 미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1941년, 그래서 31년, 37년, 41년에 일본은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한민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니네 일본, 조선 하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황국 신민화 정책, 천황의 나라, 일본이죠. 신민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천황에게
모두 복종하는 국민이 돼야 된다라는 정책이죠. 명분은 내선 일체, 일선 동조. 여러분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게 모두 1930년대 이후라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내선, 여기서 내자가 일본, 안 내자, 일본을 의미하는 거고요. 선은 조선입니다. 일본과 조선이 일체 하나다. 일선, 일본과 조선이 동조, 하나의 조상을 갖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어떤 고유한 정체성, 문화, 언어, 전통을 모두 말살하려는 정책을 피게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이제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조선인이 아니다. 우리는 일본 황제 폐하의 선왕 폐하의 백성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암송하게 시키었다는 겁니다. 신사참배에 바로 일본의 신도라고 하는 어떤 전통 종교의 를 신봉하는 어떤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사찰은 절을 의미하는 건데 어쨌든 이 신사를 침배하게 강요하는 그래서 특히 근데 이때는 이제 이 그 천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전쟁에 앞장서는 뭐 일본의 위인, 뭐 영혼 이런 것들을 이제 참배하도록 강요하는 일본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궁성요배는 일왕이 머무는 궁성, 도쿄를 향해서 절을 시킨다든지 소학교의 명칭을 그전에는 이제 보통학교다 이런 표현을 쓰다가 이게 소학교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국민학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국민학교는 황국신민학교, 바로 이제 이런 황국신민에서 나온 말이죠. 로 변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모두 일본식으로 바꿀 것을 강요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30년대 이후에 이제 일제에 의해서 강요됐다는 거고요. 자, 한국어를 못 쓰게 하다 보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바로 20년대 문화 통치 기간에 창간됐던 이런 우리나라의 신문들이 모두 폐간됩니다. 그리고 42년에는 조선어학회 사건, 우리가 이제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지만, 조선어학회 사건을 통해서 한국어를 더 연구하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학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조선어학회 사건을 탄압하고 해산시킬 때 치안유지법,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을 적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령을 만들어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탄압을 더욱더 강화했다. 여기 이제 각종 자료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내선 일체 일본과 조선이 샴쌍둥이처럼 하나로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뭐 어린 학생들한테 이제 나무로 만든 총을 주고서 군사훈련을 시킨다든지, 뭐 일본식으로 이름이 바뀐 창씨 개명이죠. 뭐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궁성 요배를 지금 하고 있죠. 뭐 이런 장면들 전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오른쪽에는 경제 침탈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대공황, 1929년에 대공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한반도에서 식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침탈 정책들이 있었어요. 뭐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20년대에는 삼비 증식 계획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 넘어가면서 대공황 이후로는 식민지 공업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네, 우리나라를 이제 하나의 이 전쟁 수행을 위한 기지, 전진 기지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자, 식민지 공업화, 우리나라의 값싼 노동력, 지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특히 지하 자원이 풍부한 북부 지방의 중화학 공업을 집중 투자해서 약간 이제 밸런스가 붕괴되는 거죠. 남쪽은 식량 생산 기지의 역할을, 북쪽은 이러한 중화학 공업을 통해서 전쟁 수행을 위한 전쟁이 또 중국 쪽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리적인 이점도 있었죠. 1932년에는 이제 남면 북양 정책, 남쪽에는 면화를 기르고 북쪽에는 양을 기른다. 그래서 양터를 이제 이 공통점이 뭡니까? 면화와 양이라고 하는 거는 공업 원료인데요. 이 공업 원료를
직접 한반도에서 재배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대공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대공황 시기에 이 식민지를 보유한 본국과 식민지 간에 이 서약의 열강 세력들, 제국주의 국가들은 하나의 경제 블록을 형성해서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그 식민지에서 나오는 공업 원료를 다른 나라에는 수출하지 않는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 정책을 피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공업 원료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식민지인 바로 한반도에서 자체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면화는 굉장히 따뜻해야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쪽은 면화를 재배했는데 북쪽은 면화 재배가 안 되니까 이 양을 길러서 양모를 가지고 이제 모직물 공업의 원료로 사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병참기지화 정책, 특히 1937년 중일전쟁 이후로, 그렇죠. 우리 한반도에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병참기지화, 하나의 전진기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쟁 기지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군수 산업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소비재 산업은 위축됐고 중화공업이 북부에 편중되면서 한반도의 어떤 산업의 밸런스가 무너졌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뭐 지금도 바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처음 공장이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게 이용되는 일방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의 균형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데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하였다. 일본이 결코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런 면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시 경제에 이제 전쟁이 계속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적, 물적 모든 자원을 다 수탈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법이 나와요. 중일 전쟁 이후 1937년 이후 1년 뒤에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됩니다. 이 국가총동원법은 국가에 있는 인적인 사람도 데려가고 전쟁터에 그죠? 물적인 자원. 여기 뭐 전쟁터에 얼마나 많은 총과 폭탄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금속 같은 걸 다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인적 자원 같은 경우는 예, 교과서에 국가총동원법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자료 확인하시고요. 국가정신총동원 운동이라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애국반이라고 하는 거를 각 지역마다 설치해요. 그래서 조선총독부와 각 마을을 네트워크로 이렇게 조직망을 형성하는 거죠. 조직망을 형성하는 이유는 다 아주 그냥 저 밑바닥까지 다 동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장기를 개양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저금을 강요하고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어떤 물자를 동원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쟁터에 사람들, 남자들을 끌고 갑니다. 자, 지원병제, 학도 지원병제, 징병제. 자, 연도를 보시면 모두 중일전쟁 이후. 그러니까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큰 규모의 전투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군인들이 필요했던 건데 지원병 말 그대로 지원을 하면 병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느슨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도 지원을 하면 병사가 될 수 있게. 이제 그만큼 남자들이 부족해지는 거죠. 군인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44년에는 징병제. 이거는 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병사로 징발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급해졌다는 겁니다. 자, 노동력도 이제 동원을 해야 됩니다. 국민징용령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 강제로 이제 노동력을 징발하는 이러한 법령을 만들었고요. 국민 여자 정신 근로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노동력을 수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신대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이쪽에서 나왔는데 여자 정신 근로령은 원래는 노동력을 수탈하는 거였는데 이것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이렇게 성노예로 정말 군인들의 사기를 고양한다는 명목하에 성노예를 국가에서 운영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이나 동남아, 뭐 유럽에도 끌려온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 일본은 부정하고 있으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정말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지우고 싶겠죠. 예, 하지만 지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물chất 자원을 수탈합니다. 그래서 식량도 부족하니까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산미증식 계획을 다시 재개하게 돼요. 예, 바로 1920년부터 34년까지 운영됐던 산미증식 계획을 40년대 이후에 다시 실시하는, 이게 지금 이제 급해진 거죠. 자, 미국을 공출해가 공출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출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씩 니네 내라 해가지고 그거를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져서 식량을 배급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제? 그렇습니다. 국가 그 총동원법이 반포된 이후 넓게 보면은 민족말살 통치 시기였던 30년대 이후에 나오는 사실들이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미국 공출제 말고도 일반 공출제가 있었어요. 모든 쇠붙이, 녹그릇, 뭐 교회의 종 뭐 사치, 절에 가면은 여러분들 불상 이런 것들까지 녹여가지고 전쟁 무기로 활용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바로 1930년대 이후에 자행됐던 내용들이다. 교과서 16에서 19페이지 참고하셔서 자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